콘크리트 블론드. 어떤 사건은 끝나도 끝나지 않는다. 법정은 닫히고 판결은 내려지고 서류는 철회지지만 그것이 진짜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리 보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1994년의 어느 봄날 아침 그 사실이 그의 눈앞에 소환장의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종이는 얇고 문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다. 4년 전에 내린 결정 하나가 이제 법정으로 불려나오고 있었다. 보슈는 소환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자 다른 무게였다. 4년 전의 일이었다. 보슈는 헐리우드를 공포에 빠뜨린 연쇄 살인마를 추적했고 그 끝에서 용의자를 총으로 쐈다. 노먼 처치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여러 달에 걸쳐 헐리우드 일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범인은 피해자들을 고르는 방식, 죽이는 방식, 현장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시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 이른바 그만의 시그니처. 그것이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고 결국 노먼 처치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희생자들의 사진이 그의 집에서 발견되었고 행동과 심리 프로파일이 일치했으며 현장에서 그는 무기를 숨기려 했다. 보슈는 방아쇠를 당겼다. 처치는 죽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헐리우드는 안도했고 보슈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처치의 미망인이 보슈를 고소했다. 민사소송이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 부당한 살인. 변호사의 이름은 허니 챈들러. 날카롭고 공격적이며 법정에서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인권 변호사였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전문으로 다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의뢰인 목록에는 보슈 같은 형사들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그녀는 보슈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 단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끼워 맞췄으며 결국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할 참이었다. 법정은 보슈의 결정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었다. 보슈는 피고였다. 그 사실이 묘하게 낯설었다. 그는 늘 쫓는 쪽이었다. 이렇게 앉아서 자신이 심판받는 처지는 처음이었다. 보슈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다. 처치는 범인이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에 혼자 앉아서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릴 때 보슈는 자신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직관이었는가 아니면 결론을 먼저 내리고 거기에 맞는 것들만 본 것이었는가? 형사로 일하는 한 그 질문은 피할 수 없었다. 수사는 언제나 두 방향으로 흐른다. 증거가 범인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형사가 범인을 먼저 지목하고 거기에 증거를 맞추거나 두 번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눈치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보게 되기 때문이다. 보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불편했다. 확신과 증명 사이에는 법정의 너비만큼 거대한 간극이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설득이 이긴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새로운 시신이 발견되었다. 헐리우드의 어느 하수구 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4년 전 처치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의 흔적이 있었다. 연쇄 살인마가 희생자들에게 남기던 특유의 시그니처. 처치가 이미 죽은 이상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다. 처치를 모방한 새로운 범인이거나 아니면 처치가 진짜 범인이 아니었거나 후자라면 보슈는 4년 전 잘못된 사람을 쐈다는 뜻이었다. 보슈는 흔들렸다. 형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실수가 아니었다. 노먼 처치가 범인이 아니었다면 보슈는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었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잃었으며 그것이 보슈의 총에 의한 것이었다. 그 무게가 갑자기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확신으로 덮어두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형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망설임은 더 큰 피해를 만든다. 보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판단이 틀렸을 때의 무게는 맞았을 때의 안도와 비교할 수 없이 컸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지금도 희생자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새로운 시신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 법정과 현장. 두 개의 전선에서 보슈의 싸움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두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다. 4년 전 그 밤 방아쇠를 당긴 그 순간이 두 전선 모두의 시작점이었다. 보슈는 이 상황의 잔인한 아이러니를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신은 처치가 범인이었음을 뒷받침할 수도 있었다.
두 번째 범인이 처치를 모방했다면 처치가 원본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것은 법정에서 보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슈는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새로운 시신은 재판의 변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었다. 이미 잃어버린 생명.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또 잃게 될 생명들. 낮에는 법정에 앉아 허니 챈들러의 신랄한 질문들을 받아냈다. 그녀는 탁월한 변호사였다. 보슈가 4년 전 현장에서 내린 결정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법정의 빛 아래 펼쳐놓았다. 현장에서는 1초, 2초 사이에 내려야 했던 결정들이 법정에서는 몇 시간에 걸쳐 해부되었다. 현장에서의 두려움, 긴장, 직관.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는 사라지고 남은 것들만 찬찬히 뒤집어졌다. 그것이 법정이 현장과 다른 방식이었다. 위험이 없는 곳에서 위험 속의 판단을 평가하는 것. 같은 사실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챈들러는 그 프레임을 다루는데 탁월했다. 보슈는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방어는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공격하는 사람이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피고석에 앉아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는 것은 그에게 고문에 가까웠다. 배심원들은 보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보슈는 무엇이었을까? 정의를 위해 방아쇠를 당긴 형사인가 아니면 성급한 판단으로 생명을 빼앗은 공권력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찰과의 불편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보슈는 그 눈길들이 변호사들의 질문보다 더 무거웠다. 자신을 판단하는 눈길. 그것은 법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보슈 자신의 눈길이기도 했다. 그는 매일 밤 그 순간을 다시 살았다. 처치의 아파트 안, 손에 쥔 총,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그 찰나. 그 찰나가 이제 법정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밤에는 새로운 살인사건을 쫓았다. 낮에 법정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도 없이 보슈는 현장 사진들과 보고서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새로운 시신이 남긴 흔적들과 처치가 사용했던 방식을 비교했다.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이것이 진짜 처치의 행적이었다면 4년 전 발견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것이었다. 보슈는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치가 활동했을 기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는 유사 사건들, 당시에는 처치의 것으로 분류되었지만 다시 보면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것들. 밤이 깊어갈수록 두 개의 이야기가 점점 선명하게 분리되었다. 처치의 이야기와 처치가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로. 처치의 범행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피해자를 선택하는 방식,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마무리하는 방식. 그런데 파일들 중 일부는 그 리듬에서 벗어나 있었다. 미세한 차이였다. 당시에는 처치가 수법을 바꿨거나 서두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보슈는 이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이 다른 손으로 저질렀다는 해석. 그리고 그 다른 손의 흔적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처치 수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처치는 범인이었다. 그러나 처치가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처치는 실제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보슈의 판단은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처치가 활동하는 동안 처치를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처치의 수법을 빌려 독자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다. 처치가 만들어낸 혼란 뒤에 숨어서 경찰은 처치를 쫓고 있었고 두 번째 범인은 그 쫓음의 그늘 속에서 안전했다. 범행 현장에 처치의 시그니처와 유사한 흔적을 남겨두었고 수사관들은 자연스럽게 처치의 범행으로 분류했다. 교묘했다. 처치가 체포되거나 죽으면 모든 것이 그에게 귀속될 것이었다. 처치가 죽은 뒤 4년간 조용했던 것은 기다렸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했다. 처치라는 방패가 사라진 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판은 보슈에게 예상치 못한 것들을 가져왔다. 법정에서 몇 주를 보내는 동안 보슈는 챈들러라는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단순히 돈과 명성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허니 챈들러는 적이었지만 그 적은 단순히 증오할 수 있는 종류의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믿고 있었다. 보슈가 틀렸다고 진심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싸우고 있었다. 법정 밖에서도 보슈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했고 그의 과거 사건들을 파고들었으며 그의 수사 방식의 패턴을 분석했다. 돈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보다 믿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더 끈질기다.
그것은 보슈가 사건을 대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같았다. 다만 방향이 반대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서 있었지만 각자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향해 서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보슈를 불편하게 했다. 증오하기 쉬운 적이 더 싸우기 편하다. 그런데 챈들러는 그런 적이 아니었다. 두 번째 범인의 윤곽이 수사를 통해 서서히 드러났다. 처치의 사건들 속에 교묘하게 섞여 들어간 살인들. 방식은 유사하지만 디테일에서 미묘하게 다른 것들. 보슈는 그 차이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오래된 서류들 속에서 당시에는 처치의 것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손이 저지른 범행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처치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다. 보슈는 그 이름을 일시적으로 지우고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보슈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을 마주해야 했다. 두 번째 범인은 처치를 단순히 뉴스를 통해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처치의 수사 정보에 범행 방식의 세부 사항에 너무 정확하게 접근해 있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수사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경찰 수사와 연결된 사람, 조직 내부 혹은 그것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보슈는 이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나딕은 불쾌함을 느꼈다.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내부의 적. 같은 건물에서 출근하고 같은 복도를 걷는 누군가. 그러나 그보다 더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었다. 처치의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 범행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고 어떤 증거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알고 있었으며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런 자는 처치의 그늘 아래 완벽하게 숨을 수 있었다. 처치가 죽은 이후에도 처치의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었다. 그런 자를 찾아내는 것이 외부의 적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불쾌한 일이었다. 법정과 수사 현장 사이를 오가는 이중의 압박은 보슈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낮에는 과거의 결정을 해명해야 했고 밤에는 현재의 살인마를 추적해야 했다. 수면이 부족했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수사에서 시간을 끌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었다. 보슈는 두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그것이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들기도 했고 더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다. 날카로운 사람은 잘 자르지만 자신도 베인다. 보슈는 그 양면을 매일 경험했다. 두 번째 범인의 정체가 확인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것은 보슈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보이지 않았던 이유였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 안에서는 보려 하지 않는다.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 의심의 눈을 돌리는 것은 언제나 늦는다. 보슈는 그 맹점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4년 전에 어떤 맹점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처치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다른 누군가를 보지 못했다. 완전히 틀리지 않았지만 완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 4년 동안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만들었다. 대결은 어둠 속에서 왔다.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두 번째 범인은 보슈가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챘고 먼저 움직였다. 사냥하는 자가 사냥당하는 자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보슈는 그 순간에 살아남았다. 위기의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오랜 경험이 쌓인 반사신경이었다. 이기고 나서 보슈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번째 범인은 잡혔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처치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드러났다. 처치는 범인이었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방패이기도 했다. 그 복잡한 진실이 이제 온전히 밝혀졌다. 재판의 결론도 찾아왔다. 배심원들의 편결. 보슈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법정은 처치의 죽음에 대한 보슈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금전적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보슈는 졌다. 적어도 법정에서는. 허니 챈들러가 이겼다. 그녀가 믿은 것이 법정에서는 옳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보슈가 이겼다. 두 번째 살인마를 멈췄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했다. 처치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밝혀냈다. 그것이 법정의 판결보다 보슈에게는 더 무게 있는 결론이었다. 재판 이후 보슈의 경력은 또 한 번 흔들렸다. 금전 배상 판결은 그의 이름 옆에 기록으로 남았다. 조직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다. 골칫거리라는 평판은 이전보다 더 선명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 범인을 잡아낸 형사로도 기록되었다.
그것이 보슈라는 사람의 방식이었다. 언제나 양쪽에 발을 걸친 채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 재판이 끝난 뒤 보슈는 허니 챈들러와 짧게 마주쳤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이겼다. 보슈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두 번째 범인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치가 실제로 범인이었다는 것도. 그것이 그녀의 승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었다. 그녀는 보슈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이제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이 되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적으로 대했지만 각자는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다. 그것이 그들을 묘하게 닮아 보이게 했다. 법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챈들러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슈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내가 충분히 보았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완전히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는 것이 보슈를 오래 괴롭혔다. 형사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의심 없이 확신만 가지면 처치 사건 같은 일이 생긴다. 그 균형 위에서 매일 일하는 것이 이 직업이었다. 헐리우드 힐스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슈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어둠이 있었다. 하나를 밝히면 다른 곳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도시. 처치는 잡혔지만 두 번째 범인이 있었고 두 번째 범인을 잡는 동안 또 다른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희생자들이 생겼다. 완전한 승리란 없었다. 언제나 늦었거나 충분하지 않았거나 한쪽을 막는 동안 다른 쪽이 뚫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출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보슈는 그것을 오래전에 받아들였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형사의 일이었다. 법과 정의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슈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이 직업이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교훈이었다. 법정은 규칙에 의해 움직이고 현장은 현실에 의해 움직인다. 두 세계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 두 언어가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법정은 보슈가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슈는 해야 할 일을 했다. 두 번째 범인을 멈췄고 처치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으며 새로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 두 가지 판단이 공존할 수 있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보슈는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동시에 보슈는 자신이 완전히 옳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처치를 쫓는 동안 두 번째 범인을 보지 못했다. 그 맹점이 희생자들을 만들었다. 그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법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정직하기 위해서. 허니 챈들러가 이겼지만 그녀가 막으려 했던 형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보슈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채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